안녕하세요. 어려운 미술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레츠아트의 대현쌤입니다. 여러분, 예술은 현대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미술관에 몰려가고 있죠. 그리고 예술 작품들이 최고가로 팔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술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지 확실히 알지는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땐 낯선 신비로움이 작품을 감싸고 있고, 현대미술관에 전시된 현대미술 작품들을 보면 대부분 당혹감을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조용하고 예의 바르게 그림 앞에 서서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 솔직히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진부한 연대기적인 역사의 열거가 아니라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우리가 미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사회에서 어떤 존재일까에 대해서 좀 더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류의 서양 미술사의 어떤 특징을 간단하게 도표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사시대인데요. 기원전 4만 년경에 주술과 생존의 어떤 핵심 사상을 가지고 미술이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술과 생존, 즉 삶과 죽음이죠. 주요 특징으로는 지금 그림과 같이 이 그림은 누가 그렸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익명성을 가지고 있고요. 주로 동물의 어떤 정밀한 묘사, 사람은 상대적으로 보면 쫄라맨 같은, 스틱 피규어 같은 그런 존재로 지금 그려지고 있고요. 상징성, 그리고 비유적인 미술입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라스코 동굴벽화죠. 고대 이집트 미술은 기원전 3100년부터 기원 후 30년 정도까지가 고대 이집트 미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영혼과 질서가 핵심 사상입니다. 즉 파라오의 영혼, 그리고 파라오를 중심으로 한 왕국의 권력이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주로 나타내고자 미술이 활동을 했고 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요 특징을 보시면 관습적인 어떤 양식과 패턴이 있고요. 상징적인 표현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클리어하게 신분의 비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투탄카멘의 피라미드에 있는 동굴벽화와 마스크입니다. 그 다음 또 다른 문명이 있죠. 고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의 미술에서는 대략적인 시기가 기원전 1000년부터 기원 후 31년까지인데요. 여기서의 핵심 사상은 영혼과 질서 같은 이집트와는 달리 인간과 이상주의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인간이 좀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시작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시기가 됩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인간의 중심의 어떤 이상미, 그 다음에 균형과 조화, 또 사실성, 즉 앞과는 조금 다르죠. 그 다음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건축에서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런 초상, 조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스 미술에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회화보다는 조각상이 더 활성화되어 있었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고대 로마입니다. 로마는 기원전 753년부터요. 서기 478년까지 융성했었는데 핵심 사상으로는 권력과 실용성입니다. 왕정과 공화정으로 가던 로마가 드디어 황제가 나타나고 시저라는 어떤 이 황제가 로마 제국을 만듭니다. 그런 걸 통해서 권력과 실용성이 굉장히 중요시하게 되었고요. 주요 특징으로는 웅장한 건축이라든지 초상조각의 사실성, 그 다음에 환각적인 회화입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콜로세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걸 좀 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기원전 4000년경 프랑스 라스코 동굴. 이 동굴에 그려진 들소와 원신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저희 아들 유치원 때 그림이 생각이 나는 그런 그림인데요. 하지만 우리는 이 그림에 대해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여깁니다. 원시시대의 미술에서는 사실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의 미술은 영적인 목적으로 신이 있다. 그 신을 힘을 우리는 지금 보여주려고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장면은 어떤 상황이고 어떤 이야기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남자 원시인이 사냥을 나와서 들소를 사냥합니다.
그리고 창을 들소의 엉덩이 부분에 성공적으로 꽂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남자는 들소에 들이받쳐서 끝내 사망합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는 그런 시각적 기록이었죠. 그런 것에 반해서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 그리고 로마 미술은 좀 더 발전해 나갑니다. 그리고 좀 더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인간은 언제나 그래왔지만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컸습니다. 하여 인간 문명이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이집트, 그리스, 로마 미술이라는 3대 미술 스타일에서 볼 수 있듯이 사실주의에 대한 욕구가 강해졌습니다. 선사시대에선 인간은 아주 미미한 존재였지만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인간 그 자신의 우월적인 정체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본색이 드러난 거죠. 그리고 그 욕망은 미술의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화면의 사진을 한번 보시죠. 보시면 3대 문명의 대표적인 예술작품이 보이는데요. 이 셋은 모두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죠. 그런데 무언가 셋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 각 스타일이 서 있는 인물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이집트 파라오는 고준 자세로 서 있습니다. 경직된 자세죠. 그의 눈은 정면을 응시하고 있고요. 생기가 없습니다. 그냥 무표정, 이런 표정이죠. 정면에서 보면 그의 이목구비는 대칭적이고 기하학적입니다. 그리고 두 발은 땅에 닿아 있습니다. 물론 걷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시도가 있지만 굉장히 어색하죠. 그 다리 때문에 마치 로봇처럼 매우 부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죠. 이런 특징은 이집트인이 사실주의보다는 아이디어를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파라오는 강인하고 힘찬 모습으로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여기 보이시죠? 다른 조각이나 그림과 마찬가지로 이집트인들은 생각의 질서와 명확성을 중시하는데요. 이는 상징의 사용 또한 설명을 합니다. 눈처럼 보인다면 눈입니다. 측면에서 보면 그렇지 않더라도 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서양에서 우리는 측면에서 본 눈은 다른 모습이죠. 정면에서 본 눈과는요. 그렇죠? 이와는 반면 그리스의 운동선수 조각상은 어떤가요? 한번 보시죠. 그리스 운동선수는 다른 자세를 취하고 있죠. 직립이 아닙니다. 두 다리로 서는 이집트 파라오와는 달리 그는 한쪽 다리에 모든 체중을 실은 채 다른 쪽 다리는 무릎을 굽혀 들고 있습니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컨트롤 포스터 자세는 우리가 현실에서 흔히 보는 자세와 마찬가지로 인물에게 더욱 자연스러운 표현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이 컨트롤 포스터 자세는 굉장히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것이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운동선수는 마치 무언가에 그 시선을 빼앗긴 듯이 오른쪽으로 고개를 기울이고 있죠. 그의 눈은 먼 곳을 바라보고 얼굴은 태도를 드러냅니다. 완벽하게 조각된 듯한 그런 대칭적인 몸은 젊음과 운동신경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특징은 이집트인과 유사한데요. 즉 균형과 질서를 반영합니다. 균형과 질서. 하지만 이집트인에게는 없는 그런 자연스러운 자연주의, 우아함, 그리고 이상주의의 감각도 나타납니다. 아름다움, 그리고 비율의 어떤 정확성이라는 그런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이러한 욕망은 페르시아에서 대승을 한 그리스를 기념하고 그들의 국가적이고 시민적인 자부심을 커져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이 완벽한 그리스의 신들과 거의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는 어땠을까요? 고대 로마는 왕정과 공화제를 거쳐서 마침내 로마 황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그림은 황제가 컨트롤 포스터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그리스 조각상처럼 시대를 초월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오른팔은 어깨 위로 치켜들고 왼팔에는 왼쪽 어깨에서 시작되는 천이 마치 망토처럼 드리워져 있는데요. 머리는 왼쪽으로 기울어져서 살짝 위를 향하고 입술은 오므린 채 마치 군중들에게 연설하는 듯 먼 곳을 응시하고 있죠. 벌써 여기서 많은 플랜들이 이미 기획되고 있는 거죠. 이는 분명 황제가 국민에게 연설하면서 자신의 위엄과 위신 그리고 권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의 상체는
그리스 조각상처럼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날씬하지도 않고요. 죽은 시체처럼 살이 더 많고 이마에는 주름이 있어 세월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매우 사실적인 부분이죠. 이러한 특징은 인체의 불완전함을 더욱 부각하여 낡았음을 드러나면서 로마의 어떤 진실주의적인 것에 대한 열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와는 또 다른, 우리는 사실 그리스와 로마를 보면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사상의 차이부터 시작해서 그 사상의 차이가 시각적으로 이렇게 변형을 시켜오고 차이점을 두게 되는 거죠. 이 스타일은 그 지혜, 힘, 권위를 중시하는 어떤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이는 일반적으로 이제 나이와 경험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예술이 선전에 활용될 때는 더욱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인물상을 한번 비교해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예술 양식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즉 사실주의로의 어떤 성장을 보여주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술의 역할이 아주 큰 변화를 보이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시대의 예를 한번 짚어볼까요? 그 변화의 원인은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시작됩니다. 기원 후 290년 로마 제국의 깊숙한 곳에 신자들이 몰래 지하 무덤 또는 혹은 땅속에 묻힌 지하실에서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종교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렸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여전히 초창기였고 로마인들에 의해서 박해를 당했지만 급속도로 성장을 했죠. 이전에 다른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기독교는 예술에 관여를 시작했습니다. 여기 무명의 예술가들이 피를 흘리고 있는 여인을 치료하는 예술을 묘사한 작품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신약 성서에 나오는 그런 장면이죠. 다른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기독교는 확실하고 이해할 만한 목적으로 예술을 이용했습니다. 바로 그들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감정적인 울림을 전해주고 대중에게 호소를 하기 위함이었죠. 여기서 큰 미술의 혁신적인 역할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시 예술은 일종의 광고와도 같았는데요. 곧 기독교 예술가들은 유럽을 지배하게 되죠. 약 1000년 동안 유럽의 거의 모든 예술 작품은 대부분이 기독교 예술이었습니다. 초라한 지하실의 기도방에서 시작한 기독교가 이제 웅장한 성당, 회화, 조각 작품들을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독교적인 가르침의 뉘신을 높이고 그것을 기념하는데 최전방에 앞장서게 됩니다. 하지만 로마가 멸망한 후 약 5세기간 미술은 아무런 혁신 없이 암흑기를 맞으며 성경에 대한 이야기만 표현합니다. 즉 유럽에서는 5세기부터 10세기까지 암흑의 시기가 도래하게 되죠. 자, 그 암흑의 시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사실 또 다른 변화가 미술계를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선 중세의 미술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간략하게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세인데요. 중세로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깁니다. 서기 5세기부터 15세기까지를 보통 칭하는데요. 핵심 사상은 믿음과 정신 그리고 종교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림 자체가 굉장히 종교적인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죠. 주요 특징으로는 비현실적이라든지 상징적이라든지 어떤 익명의 예술이 됩니다. 대부분의 작품들은 누가 그렸는지 누가 만들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예술가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면 예수님, 성모 마리아면 성모 마리아가 가장 중심에 있고 가장 큰 피규어로 보통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퍼스펙티브도 맞지 않았고 즉 원근이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그림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노트르담의 대성당이 있겠죠. 하지만 이 미술에서 또 다른 미술이 있는데요. 르네상스는 문화의 꽃이라고도 알려져 있죠.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핵심 사상은 재탄생과 어떤 천재성을 이야기를 하고요. 주요 특징으로는 인문주의, 원근법, 해부학적인 어떤 정확성, 그리고 작가 중심적입니다. 대표적으로 모나리자가 있겠죠. 그것이 가장 밸런스가 제일 맞고 가장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미술이 존재를 하던 시기라고 칭해지는데요. 원래 문명이라는 것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군더더기가 붙게 됩니다.
바로 대표적으로 바로크가 있고 그 후 로코코까지 가게 되죠. 자, 바로크는 17세기에 시작되었는데요. 핵심 사상으로는 역동성과 장엄함입니다. 그리고 주요 특징으로는 극적인 명암에 대한 대비, 그리고 과장된 동작, 화려한 장식입니다. 이런 작품들이 대표 작품들이 되겠죠. 중세는 교회 중심의 어떤 기독교 세계관이 유럽을 지배하며 신본주의적 가치관이 강조되던 시대인 반면, 르네상스는 신본이 아닌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고대 그리스나 로마 문화를 부활시키고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추구로 했던 시대입니다. 지금 고대 미술에는 신이든 왕이든 일반인들과 같은 크기로 묘사가 되었지만, 중세의 그림에는 그림의 핵심 주인공인 성모 마리아와 예수님이 중앙에 크게 그려지는 것을 보실 겁니다. 그것이 중세 미술의 중요한 역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이죠. 한번 보시죠. 똑같은 그리스도의 그림들도 그림이 지닌 어떤 감정 표현이 당시의 시대관을 잘 반영해 줍니다. 중세 시대의 그리스도는 똑바로 앉아 있어 어느 정도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르네상스 시대의 그리스도는 어머니에게 더 많이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는 그의 순수함과 사랑스러움을 더 강조를 하고 관객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즉, 인간미를 더 앞세우게 된 것이죠. 이탈리아에서는 키아스크로라고 하는 명암법을 사용해서 피부와 옷의 밝고 어두운 그라데이션을 부드럽게 표현을 하고요. 삼각형 구도를 통해서 균형과 조화를 표현합니다. 이제 이 그림은 중세 미술에서 표현의 비약적인 발전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17세기 바로크 시대가 되면서 미술은 좀 더 정교하다 못해 더욱더 기교적으로 세밀해집니다. 그런 서양 미술이, 그 정교한 기교적인 미술이 더욱더 심해지면서 다소 과장되고 주관적인 그런 감정 표현으로 치닫게 되죠. 그렇게 18세기 후반부터 낭만주의가 전 유럽을 휩쓸게 됩니다. 여기서 무척이나 아카데미적이고 도제적인 낭만주의는 결국 새로운 저항을 받으면서 인상주의를 지나 현대미술의 태동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요. 삼각형 구도는 유지되지만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보다 움직임이 더 풍부하죠. 이게 테네브리즘으로 알려진 극적인 조명과 강한 그림자는 대비를 더욱 강조해서 등장인물들을 강조하고 암시된 선을 강화하여 장면을 더욱 연극적으로 만듭니다. 자, 낭만주의부터 한번 간략하게 보면요. 대략적인 시기가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까지고 핵심 사상은 감정과 상상력입니다. 그리고 주요 특징은 주관적인 감정 표현과 격렬한 색채, 그리고 붓터치. 대표적인 작품이 뭘까요?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신. 여러분들 많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격렬하고 감정적인 표현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인상주의인데요. 인상주의는 지금 앞에서의 전통적인 미술이었던 낭만주의를 반대하고 새로운 개인적인 미술로 변화를 해가는데요. 대략적 시기가 19세기 후반에 시작을 하고요. 핵심 사상은 빛과 순간입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야외 사생, 찰나의 어떤 빛의 포착, 짧은 붓터치,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해돋이가 있습니다. 현대미술은 대략적인 시기가 19세기 후반, 그리고 현재까지 이제 오는데요. 핵심적인 어떤 사상은 개념과 자유입니다. 어떤 틀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대한 자유를 표현하는데요. 주요 특징이 추상적이고 다양성, 그리고 장르의 어떤 파괴, 사회적인 비판, 이런 것들이 이제 돌출되기 시작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작품으로 현대미술이 어떻게 보면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파블로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입니다. 여기서 우선 낭만주의 역할에 대한 사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1801년 1월 8일,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프랑스 예술가 자크 루이 다비드는 알프스 산맥을 건너는 나폴레옹을 제작을 했습니다. 이 그림은 불과 몇 년 전 아직 20대였던 나폴레옹이 북이탈리아를 습격했을 때를 기념하는 작품인데요. 잘 알려져 있는 그림이죠. 당시 나폴레옹은 믿기 힘든 승리들을 여럿 이루었죠. 그리고 이 그림 속에서 보면 정말 나폴레옹은 백마를 능숙하게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잘 모르시는 게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사실 그는 좀 더 효율적인 노새를 타고 그 알프스 산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처럼 말이죠. 자, 예술은 또한 역사와도 그 길을 함께 합니다. 그건 바로 이제 정치적인 선전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때 이미 미술은 그러한 역할을 중요하게 하고 있었고요.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루이 14세하고 비슷하게 예술을 선전선동에 이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통치를 하면서 갖게 된 어떤 일종의 선동적인 버릇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883년 파리, 거기로 한번 돌아가 보죠. 시인이며 소설가이자 비평가였던 테오필 고티에는 예술에 대한 에세이를 한 권 출판합니다. 그는 거기서 예술은 종교나 정치적인 목적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예술이란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녀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이렇게 말했죠. 예술을 위한 예술. 아주 유명한 말이죠. 예술을 위한 예술은 어떤 새로운 세대인 낭만주의 모토가 됩니다. 낭만주의 예술가들은 예술이 종교나 통치자 혹은 국가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가치관에 반대하였습니다. 고티에르는 진정한 예술은 그 어떤 것의 수단도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목적이고 어떤 것에 대해 변화시키거나 설교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술가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장하고 있는 부르주아 계층과 자신들을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프랑스 인상주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날은 1874년 4월 15일 사진작가 펠릭스 나다르의 작업실에서 제1회 인상주의 전시회가 열린 날이었습니다. 이 행사는 모네, 르누아르, 드가, 모리조 등의 작품을 선보이며 인상주의 운동의 대중적인 데뷔를 알렸고 아카데미 데 보자르 살롱 제도에 공개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로부터 수많은 젊은 인상주의 화가들이 등장을 하고 빛과 순간에 대한 인상을 담으며 낭만주의에 대해서 완전히 탈피하며 반 고흐, 고갱, 쉐라 그리고 폴 세잔으로 그 절정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1907년 더욱더 큰 혁신적인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피카소와 큐비즘의 탄생입니다. 피카소와 큐비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은 단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주요 전환점으로는 1907년 큐비즘 운동을 시작한 아비뇽의 처녀들과 콜라주의 도입으로 추상화의 경계를 더욱더 종합적인 큐비즘으로 탄생시킨 191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 세기에 한 번이나 나올까 말까한 작품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실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에 대한 초기 반응은 매우 냉담하다 못해 충격, 분노, 그리고 혐오로까지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동료와 비평가들을 포함해 미술계, 심지어는 그의 아내까지도 이 작품이 전통에서 급진적으로 벗어난 것에 대해서 당혹스러움을 금치 못했고요. 심지어 조잡하고 외설적이라고 비판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반응에 불구하고 이 그림은 마침내 조르즈 브라크와 같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혁명적인 잠재력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입체파의 토대로를 마련하며 기념비적인 중요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1917년 뉴욕. 여러분, 피카소가 개혁의 선봉이었다면 프랑스 출신 젊은 예술가가 전 세계에 엄청난 혁명을 일으키는 만한 예술 작품을 세상에 소개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셸 두상입니다. 예술가 마셸 두상은 독립예술가 단체가 주최를 하는 행사에서 자신의 가장 최신 작품을 전시장에 보냈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분수라고 불린 변기였습니다. 일반적인 오브제 물건도 아니고요. 화장실에 있는 변기를 뜯어와서 최신 미술 작품이라고 발표하는 그런 충격적인 일이었죠. 여기서 듀샹은 수많은 예술에 대한 정의에 반항하는 그런 반란저였던 겁니다. 과거 예술은 이해하기 쉬워야 하고 말이 되어야만 하고 무언가를 고취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듀샹은 이런 당시의 예술관에 전면으로 도전을 하고요. 새로운 예술을 세상에 소개한 거죠.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당시로서는 충격적이면서도 획기적인 사건이었고 그로 인한 논란과 영향은 지금까지도 진행형입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사람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949년 뉴욕. 그런데 인간의 변화에 대한 갈망은 끝이 없는가 봅니다. 끔찍한 전쟁이 끝나자 세상은 또다시 크게 변하죠. 세상을 보는 시야도 달라집니다.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등장을 하여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가치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 또한 전쟁의 트라우마와 어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라는 두 이념으로 인한 냉전 상태가 발생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공포를 느끼게 되는데요. 미술은 그들에게 나름대로의 새로운 동반자이자 힐링을 주는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여기 예술가 마르쿠스 라브코비츠는 반유대 정책에서 탈출하기 위해 마크 로스코라고 개명을 하며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이주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맨하탄의 베티 파슨스 갤러리에서 새로운 형식의 작품을 선보이죠. 그런데 그의 작품은 혁신적인 표출 그 자체였습니다. 그 작품들은 보시다시피 순수한 색채였고요. 음악만큼이나 추상적이었습니다. 무엇을 나타내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덧붙이자면 이 그림들은 20세기의 위대한 작품으로 손꼽히고 전 세계의 국립미술관하고 모마 미술관은 로스코의 어떤 메인 작품을 소유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해하기 힘들 만큼의 큰 액수를 예술 작품에 쓰는 고위층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습니다. 하지만 대중에게는 아리송함만 남겨주죠. 예술은 여태까지도 그래왔지만 정말로 복잡한 그런 도구입니다. 우리를 외로움에 대처하도록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우리를 희망으로 채워주기도 하지만 우리의 내면 세계와 소통을 해주고 정치의 발전을 위해 권력과 목적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그런 복잡한 그런 도구이죠. 자, 이제 세상은 다국화, 다면화가 돼서 인디비주얼, 개인과 개성, 커스터마이즈, 퍼스널 아이덴티티와 브랜딩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떤 특정 사조가 점령을 하는 미술계가 아니라 지극히 개인의 철학과 메시지를 미술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던지고 대중은 SNS를 통해서 소통하고 실어 나르며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고 심지어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융복합하게 됩니다. 과거 미술이 역사의 기록으로서 또는 광고이자 선전선동의 어떤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인간 개인 간의 스토리텔링과 소통을 통해서 새로운 생각의 전파를 매개체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미술의 향후 미래는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감히 제가 개인적으로 예측을 말씀드린다면 미술의 어떤 금전적인 가격의 인플레이션 또는 버블 현상은 조만간에 자체적으로 폭발을 하면서 보다 정상적이면서 대중적으로 보편화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AI 또는 각종 미디어 기술에 의해서 다양한 형식의 미술이 대중들의 호응과 인정을 받게 되며 기존의 아날로그 미술과는 대결의 위치가 아니라 동반자의 입장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남겨주시고요. 특히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많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럼을 통해서 제 채널과 제 영상이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가 되고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